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4부 시작합니다. 지금은 정치 펀치. 서로의 얼굴에 펀치를 날려주시는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펀치를 날리기 전에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 시청률 조사? 청취율 조사. 네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YTN 라디오. 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도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 뉴스 파이팅. 근데 브라보. 뉴스 파이팅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뉴스파이팅. 기왕이면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까지 그러니까요. 풀로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야, 역시 또 친정에 계시다가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야, 친정에 계시다가 또 가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좋네요. 예. 오늘 금요일인데 여기가 친정이에요? 저의?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 불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주 신나게 시작해 보는데 우리나라가요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산업부 장관의 특사 장문이 빛을 발한 것으로 팀 코리아 뭐 빛을 발한 것이다 전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전 장관님부터 얘기 들어보죠. 아니 진짜 간만에 엄청 반가운 네. 소식이죠. 그러니까 수주 액수만 해도 무려 24조 네. 원이니까 15년 전에 그 UAE 네. 그 바라카 원전 23조니까 거의 그 수준보다도 훨씬 많죠. 더 큰 예. 액수여서 정말 예, 반가운 일이고 단비를 맞은 네. 그런 느낌인데 아니 언론이 그렇게 크게 안 다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유감이에요. 예. 뭐 다른 그냥 민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맨날 특검 탄핵 이런 이슈만 많이 비중을 그 언론들이 하고 있어 조금 유감스러운데 앞으로 한 2, 3일간은 이 뉴스를 좀 많이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사실 내가 어제 이걸 보면서 아 문재인 정권 때 왜 탈원전 막 그 홍보하고 이랬잖아요. 예. 그거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이 상당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스러운 예, 그런 점도 느낌도 예,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튼 많이 노력하신 분들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이 예. 가장 그 멍청한 일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그 분야를 포기하면서 예. 그 이른바 원전 생태계가 거의 무너질 뻔했거든요. 완전 망했죠. 예. 바로 원자력공학과는 미달났어요. 그 해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과정에 있던 전공 학생들은 전공을 바꾸거나 네. 학업을 중단하거나 해외로 그리고 가거나. 많은 수가 이 관련 종사자들이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원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 밑단의 조그마한 부품 회사부터 체계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바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EU에서도 네. 원자력 발전을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 전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단 한 가지 조건이 남아 있어요. 아, 이제 뭐죠?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요? 예. EU의 그린 텍소노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 우리나라 내에 자국 내에 고준위 방패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린 텍소노미를 인정받고 그 전력으로 생산한 제품들이 이른바 EU에 수출될 때 탄소세나 이런 페널티를 안 먹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고준위 방패장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매번 통과가 안 되고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그게 자꾸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최근에는 그래 예, 왔죠. 예.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이제 고준위 방패장을 그래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뭐 한번 만들 때 또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지만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그래요.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그리고 생태계를 다시 살려서 복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탈원전을 했다가 원전을 세일즈한 일. 대단한 일이죠. 거기다가 네. 그 원전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 바로 옆에 있는 체코로부터 네. 이거 엄청난 걸 따냈으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요. 바람입니다. 거의 올해 작년 통틀어서 유일하게 잘한 일 같아요. 아유 웬일로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나 했더니 아니 정말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과거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체코 가가지고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이 없는데 또 왜 갔느냐 했더니 그 원전 세일즈하러 갔다. 그리고 국내에서 탈원전하면서 왜 세일즈를 하러 가냐 했는데 정말 그 체코에서 원전을 따왔다는 거. 김용남 정책위 위원장께서 유일하게 칭찬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포항 앞바다 그 유전 예. 대왕거래. 대왕거래 그거는 어음의 성격이지만 이거는 빳빳한 현찰이라고. 현금이군요. 예. 어음은 있죠. 어음인데 부도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음이라고 저는 그러지 생각합니다. 마세요. 거기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빳빳한 현찰이다. 네, 이걸 이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가면은 이 원전을 지어주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도 관리, 하고 네, 시설도 네. 하고 계속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거의 원전 건설 비용만큼 예. 보수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사활을 온 나라가 거는 건데 대한민국이 따냈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또 국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가 많이 열리는데요. 어떤 청문회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나 보니까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대통령 소식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 장관님? 글쎄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오늘 딱 19일 그 최해병 순직 일주기를 예. 맞춰서 아마 청문회를 여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법사위에서 열리는 이 좀 엄청난 타이틀이에요.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에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 참여를 할지 아마 그렇죠.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 불참을 하면 지난번 그 입법청문회 상황처럼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참여는 할 것 같아요. 참여는 해서 좀 위원회 진행에 좀 파행 계속 의사진행 발언하고 이제 공격하면서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순탄한 지난번처럼 순탄한 청문회는 안 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네. 단팥 없는 찐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청문회의 핵심은 딴 사람은 뭐 다 안 나와도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종호 씨거든요, 결국엔. 근데 나오겠다고 했다가 최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잖아요. 그거로 봐서 오늘 출석을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은 네. 이게 엉뚱하게 삼부토건의 주가와 연계된 이른바 이게 뭐가 작업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너무 길게 가면은 또. 근데 결국에 그 핵심 인물은 이종호라는 그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뭐 이른바 주포로 알려진 이종호 씨가 핵심인데 이 사람 안 나와 버리면 글쎄요 뭐 네. 그 중요한 부분이 그냥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좀 이건 뭐 청문회를 보고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예, 뭐 미리 왈가왈가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 가지고 본인은 뭐 준비 안 된 발언이다. 그렇다면 부지부식간에 나온 말인데 그 저한테 공소 취소 부탁하셨잖아요. 청탁하셨잖아요. 그러나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발언을 두고 김태흠 충남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된 의원들이 누가 그럼 당을 위해서 싸우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전 당원이 분노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폭탄을 투하를 아, 다 같이 죽자는 건지 한동훈 아무튼 후보가? 네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워낙에 정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개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 대표로 도전하는 이게 굉장히 무리수가 결국은 무리수였지 않았나 이런 싶은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들었는데요. 사실은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일단 여론조사상으로는 넉넉하게 앞서가는 1위 후보로서 좀 여유나
포용이나 이게 뭐 상대당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당내 경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대표가 될 경우를 상정을 해서 좀 넉넉하게 품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저는 정치 경험 미숙에서 온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오랜 동안 몸에 밴 검사 체질에 또 엘리트로서의 삶을 쭉 살아오다 보니 네. 뭔가 이 자신은 무오류라는 어떤 이 자신도 못 느끼는 자아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지적받거나 비판받는 거를 못 견뎌하는. 그래서 우리가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봤지만 국회에 나와서 꼬박꼬박 이렇게 뭐 그때는 우리 다 박수치고 좋아했지만 우리끼리 하는 당내 경선에서조차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대보다 예. 전대 이후의 이 당 상황이 몹시 우려가 됩니다. 당장 대표가 된다 한들 이 당직 인사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그래요? 이 어떻습니까? 후유증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평가가 비슷해요. 한동훈 후보의 실력과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실력과 인성. 예, 오, 일단 그렇게까지. 실력이라는 의미에서는 전혀 이 뭐랄까요 게임의 룰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로 정치판에 들어온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1위 후보예요. 1위 후보는 아웃복싱을 해야지 인복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먼저 공격을 하고 치명적인 비수를 날려요. 그거는 2위, 3위 후보가 싸우는 방법인데 전혀 본인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로 이번 전대를 치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선을 넓힐 필요가 없죠. 기존의 이 전당대회는 한동훈 원희룡 후보 간의 이전 투구식 경쟁은 이미 굳어졌어요. 네. 그러면 중간자적 입장 아니면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나경원 후보에게 그렇게 비수를 꽂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자신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인 적의 숫자를 늘려요. 그거는 싸울 줄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실력이 저렇게 금방 바닥이 나는구나 드러나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고 그다음은 인성 문제예요. 인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비판은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았던 발언이라는 게 예. 본인의 성격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성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공격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찌른 거잖아요. 그 뭐 얼마나 팩트에 가까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경원 후보가 진짜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한 건지 아니면 그때 같이 기소됐던 20대 국회 당시 의원들이 한 2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을 포함하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처를 부탁했던 건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아니 그냥 본인도 모르게 푹 찔렀는데 이게 상황과 상대를 제대로 구별 못하고 찌를 정도로 뭐랄까요. 욱했다. 욱하는 성격이 나온 거죠. 저는 전대 이후에 이 내우외환을 자초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유증을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희룡 후보는 그렇다고 저는 나경원 후보 정도는 같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경원 후보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우울을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고요. 후유증 나경원 수습이. 후보뿐만 아니라 예, 당시에 패스트 트랙으로 걸렸던 그렇죠. 그런 의원들이 아직 당직자들 맞아요. 그리고 보좌관들 네. 그 사람들 지금 다 벌금 받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야당에게 빌미를 공격할 빌미를 몇 가지를 그 자초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후 외환 때문에 한동훈 후보 개인이 힘들어지는 걸 떠나서 네. 이 당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걱정이죠.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때 그 대치 상황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당시 국힘 쪽이 반대했던 것은 공수처 설치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근데 공수처 그때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들었는데 그때 반대하는 큰 근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공수처에서 수사할 사건 정도면 어차피 특검해야 된다. 불필요한 단계를 또 만드는 거다.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 중입니다만 야당에서 계속 특검하자는 예. 거잖아요. 저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불필요한 시간을 소요하는 중간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반대하는 근거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었던 있었네요. 것이죠.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때 민주당이 밀어붙여갖고 정의당하고 합세해서 밀어붙여갖고 나온 결과가 뭐예요? 그렇죠. 비례대표 전문정당이라는 엉뚱한 이상한 네. 기이한 형태만 나왔단 말이에요. 충분히 반대하는 게 근거가 있고 반대가 맞았거든요. 네. 그걸 위한 행동이었는데 그걸 마치 범죄자들이 그렇죠. 기소된 다음에 공소시효를 법무부 장관한테 청탁한 것처럼 말해버리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도가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모르고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사과는 했습니다만 사과입니까? 사과가 예. 효력이 있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이거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다. 글쎄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래도 앙금은 남는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예. 그 저희 이웃에 사시는 예. 국민의힘 당원으로 추정되는 분하고 우연히 만났는데 그게 딱 반응이 그거예요. 정말 야 찍을 사람 없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누구를 심중에 뒀던 것 같은데 내세가 좀 무너졌나. 이런 걸 겪고 나니까 야 진짜 사람 없다. 뭐 이런 반응이죠. 어떻습니까? 저도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나 앞으로 두고두고 그 후유증에 시달릴 만한 갈등의 앙금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이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나중에 대표가 되시면 한동훈 대표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당 전체가 힘들어지게 생긴 상황 때문에 저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 조사한 결과 한동훈 44.9%, 원희룡 11.3%, 나경원 10.7%, 윤상현 8.9%,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거 일반 여론조사입니까? 예, 일반 여론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닌 또 거죠. 다르죠. 예, 지지층은 좀 다릅니다. 원희룡 후보가 높은 걸로 봤는데.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도 시작이 되긴 됐어요. 네. 첫 당대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정책 얘기로 하는데요. 종부세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종부세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야. 김두관 후보는 당의 근간을 지켜야 해. 이렇게 맞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전 대표죠. 대표의 뭐라 그럴까 전략은 뻔해 보여요. 뭐죠? 이제 중도층 으로 이제 확장하겠다 지지세를. 그리고 자신이 2년 전에 대선에서 패한 네. 요인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이 부동산 관련한 거고 그중에 하나가 이 종부세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 폭탄이었다라는 이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김두관 후보하고 하는 일단 정책 토론이라서 국민들 대상으로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이 밑에 깔려 있다 하더라도. 네. 그리고 저는 김두관 후보가 조용한 가운데 할 말은 또 조근조근 TV 토론하는 거, 방송 토론하는 거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며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일방적으로 흐를지도 몰랐던 이 전대가 그나마 약간의 다양성은 있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게 만든 거에 대해서 저는 김두관 후보한테 다들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두관 후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니 김두관 후보는 아니요. 그런데 김두관 후보는 그것도 당대표 된다고 나오신 분이에요. 아니요.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그 이후를 보고 저는 나오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 현실화될 경우 그 이후의 상황에 이제 친노 친문 친노 친문의 적장자는 아니더라도 구심점의 하나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이 포석을 까는. 그럼 김두관 후보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당대표 후보를 나오는. 아니 바란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후를 준비하는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대표를 놓고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결과가 뭐 뻔히 예상이 되다 보니
전당대회라는 당내 선거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대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당내 필요 없죠. 선거를 의식한다면 종부세 폐지나 이런 발언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당원들의 당원들의 성향을 아는데.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전당대회 이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뭐 이유는 뻔하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네. 종부세라든지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네. 바람직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해놓고 그냥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밀어붙였을 때 폐해가 너무너무 심각한 게 예상이 되거든요. 금투세는 금투세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여건상 지금 시행하기는 완전히 그것도 무리라고 전문가시니까. 생각을 전문가시잖아요. 하고요. 예. 그러면 진짜 주식시장 무너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럼 어떻게 안 돼요? 그래도 매력 없는데 누가 한국 주식 사겠습니까? 미국 주식 사지. 금투세 되면은 다 미국 주식 사야 됩니까? 한국 주식의 유일한 강점은 미국 주식 사서 돈 벌면 세금 내야 되는데 한국 주식은 한 종목당 10억 이하에서는 세금이 없다는 게 유일한 강점이에요. 나머진 미국 주식이나 외국 주식에 비해서 다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거버넌스 엉망이죠.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느 나라 주식보다도 취약하죠. 네. 뭐 온통 약점 투성이기 때문에 주자- 세금까지 매긴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종부세는 네. 이게 체제상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중과세. 이중과세인데 어차피 재산세와 똑같은 보유세잖아요.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다만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네. 행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같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종부세율로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금액은 빼줘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 되죠. 그 똑같은 세금 보유세로 그렇잖아요. 내는 거니까. 근데 절반도 안 빼줘요. 절반은 무슨 절반을 빼줘요. 더 거들라고 안달이죠. 아니 그러니까 재산세 낸 금액만큼은 빼줘야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맞는데 이미 납부한 재산세 금액의 절반도 안 빼준다고. 이게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국세, 지방세 하는데 민주당은 또 보면은 지방 그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 별로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취지예요. 아니 내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정. 부당한 세금을 거두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어요. 근데 종부세는.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저희 과표를 과표가, 내렸으니까. 내렸어요. 이렇게 저희가 토론하는 것처럼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걸 들고 나온 것은 네, 네. 상당히 그 중도층의 어프로치 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아니, 대선 그러니까요. 운동이라니까요. 그렇군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니까 대선 준비한다. 지금부터 대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 평가에 대해 당원 지지율이 뭐 80% 넘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당원들의 선택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거 봐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당원들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안도할 게 아니고요. 예. 민심과의 괴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민주당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민주당이 지금 당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는데 사실은 총선에서 그 정도 압승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당 가야 지지율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지. 지금 당원들의 80%가 뭐 이재명 지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 나중에 전국 단위 선거 부딪히면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네. 대통령 후보를 지낸 사람이 당내 선거에 뭐 연이어서 출마하는 거는 약간 반칙의 성격이 있다고 봐요. 예전에 홍준표 시장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사실 그거 반칙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어떤 선거보다도 진영이 똘똘 뭉쳐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지방. 그걸 떠나서 네. 딱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 진영의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강한 팬덤이 형성이 됩니다. 네. 비록 대선에서 졌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진영 자체의 대표 선수의 성격이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선 치르고 나서 바로 뭐 나온다. 당대표 선거나 당내 선거에 출마한다? 진영에서는 그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 근데
자, 그게 마무리. 예. 그렇죠. 홍준표 시장도 그 전에 2017년 대선 지고 나서 당대표 선거에 바로 또 출마를 했습니다만 약간의 제가 보기엔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알겠습니다. 옛날에 이회창 알겠습니다. 대표도 그랬거든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대선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 펀치 이제 그만 날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두 분 말씀 잘 드렸고요. 저희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3부에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